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3-7 이태원역 1번 출구까지 30걸음. 2022년 10월 29일 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헬로윈 데이였다. 거리에 넘쳤던 젊음. 사람이 많다는 게 위험인 줄 아무도 몰랐다. (159명의) 희생. 그날 그곳은 국가의 공백이었다. 해밀턴호텔 그 골목에 이마트 24 있잖아요. 사람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아요.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거 인파 너무 많은데 통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참사 발생 3시간 41분 전 다급한 목소리에 신고가 접수됐다. 첫 번째 위험 신호였다. 출동한 경찰은 위험해 보이지 않는 불편 신고로 종결 처리했다. 그냥 파도처럼 사람들이 그때 이제 여자분이 넘어지는 걸 제가 처음으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어요. 8시 33분에 신고를 했고 여기 지금 너무 심각하다. 누군가가 통제를 해서 여기 내려가는 길을 일방통행길로 만들어야지 안 된다. 참사 직전까지 이태원에서 인파 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11건 접수됐다. 압사 표현만 6건. 4번이나 경찰이 출동했지만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상황 인식이 처음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중에서 현장 출동을 한 거는 단순 민원으로 처리한 4건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고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도 재난 신고로 받아들이는 어떤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었던 것이고요. 경찰들이 마약 범죄라든지 성범죄 예방에 초점을 둔 거죠. 그러면 리스크 퍼셉션이 그게 인파를 보호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풍속이라든지 범죄 방지, 범죄 예방에만 대비를 한 거고 인파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10월 29일 저녁 무렵 이태원 일대는 인산인해였다. 오후 5시를 넘기며 3만 명 이상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밤 9시에는 6만여 명이 한꺼번에 이태원 거리에서 헬로윈을 맞았다. 위험을 예측하지 못했을까? 이틀 전 용산구청은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보도자료를 내고 용산경찰서는 10만 명 참가를 예상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인파 관리는 없었다. 이번 참사는 다중이 모인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게 위험이다라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위험이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돼라는 발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부터 먼저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주목과 관심이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에서 사각지대였다. 지구촌 축제를 할 때는 사전에 다 그 조치들을 하고 질서 유지들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다 대응할 수 있었는데 이번만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 주목해야 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날 이태원은 안전의 공백지대였다. 워낙 사람이 많았었고 물론 그 골목에서도 이제 경찰분들이 한두 분씩은 서 계시긴 했었는데 그 한두 분이 이제 감당하기에 워낙 많은 인원이었고 인파를
분배를 해서 하던가 그렇게 했으면 뭐 좀 낫지 않았을까 했는데 대통령실 주변 용산역 삼각지역에서 계속되는 그 집회 시위와 경호 경비 이 부분이 뭐 한 80이라면 최소한 이태원 지역의 어떤 그 혼잡 경계를 위해서 20, 30 정도의 어떤 관심과 경찰력 배치에 대한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137명은 사실은 경비 차원은 아닙니다. 이태원에 미리 투입된 경찰력은 137명. 용산경찰서가 경찰 기동대를 지원받아 200명 이상을 이태원에 배치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지만 그냥 말뿐이었다. 그날 저녁 CCTV. 저녁 7시가 지나자 시민들이 인도에서 차도로 밀리기 시작했다. 이태원로 4개 차로 중 1개 차로는 보행자들로 넘쳤다. 밤 9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던 순간 신고가 접수됐다. 코드 제로였다. 근데 지금 여기 사람들 인파들 너무 많아서 지금 대형 사고 나기 일부 직전이에요. 다 밀려가지고요. 여기 와서 통제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경찰의 대응은 거꾸로였다. 인파 관리보다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하는 데 집중했다. 용산 112 상황실장입니다. 일단 교통경찰관들 추가 지원돼서 이태원 파출소 건너편 쪽에 2개 차로 확보했어요. 차로에 나와 있는 인파를 지속적으로 인도 쪽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인파가 많이 몰렸을 때 그때 인파를 도로에서 인도로 밀어내는 게 아니고 차량 통제를 한 차선만 남겨두든지 그 도로를 인파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었으면 그 골목길에 몰리는 밀집도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인파의 흐름도 좀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었겠죠. 밀집도는 더 심해졌다. 세계 음식 문화거리와 해밀턴 호텔 삼거리는 떠밀려 다닌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였다. 불안해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딱 그 삼거리 가운데 왔을 때 이제 발이 이제 묶이고 저희 의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사람 미는 힘에 이제 딸려서 들어가다가 그런 과정에서 가영이 놓치고. 마주 잡았던 손을 놓친 친구가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때 119 상황실에 압사를 알리는 신고가 처음 접수됐다. 여기 이태원인데요. 이쪽에 경찰이고 소방차가 다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압사당하게 생겼어요. 축제의 현장은 참사의 현장으로 바뀌고 말았다. 10월 29일 밤 10시 15분. 생사의 갈림길. 그러나 인파사고 대응 체계는 먹통이었다. 구청장은 집에 있었고 경찰서장은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서울경찰청장은 도심 집회 종료 직후 퇴근해 이태원 상황을 몰랐다. 최일선의 소방도 위급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반복되는 출동 중과 조치 중. 위험하다라고 하는 신고들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신고가 간과가 되거나 혹은 제대로 보고가 안 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가 되거나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위험성을 하나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여러 이 채널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라도 작동을 했으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다.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은 이거는 직접적인 원인 자체가 국가의 방치이기 때문에 그걸 손 놓고 있다가 10시 15분이 되고 나서야 이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야 이제 막 허둥지둥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너무 사실은 더 유가족들 입장에선 더 충격적일 수밖에 없고 저희들도 너무 더 안타까운 거죠. 골든타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 그러나 통제 불능이었다. 꽉 막힌 이태원로 입구에서부터 구급차는 속수무책이었다. 참사의 현장이 저 앞인데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참사 당일 이태원로의 상하행 그 평균 속도 데이터를 보시면 한 10시경에 1.2km/h로 굉장히 속도가 느려지는 걸 볼 수 있고요. 11시경에는 1까지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로 자체가 전체가 마비가 돼서 이제 그 차량이 이동할 수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 그 도로를 통해서 구급 차량이나 어떤 비상 차량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이태원 119 안전센터의 구급차가 140m를 이동하는데 13분 걸렸다. 그때 상황실 무전 녹취록엔 차량 정체 무전이 5번이나 등장한다. 용산역 강남 100입니다. 강남 104번에 부착했고 현재 3번은 도보로 이동 중입니다. 참고. 지금 역사선에서 이태원역까지 혼자가 안 되고 있어. 경찰력을 빨리 추가시켜내서 빠질 수 있도록 해줘야 애초에 그 현장에 도착을 하고 진입할 때 한 대략 5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환자 뒷것을 들고 진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도착했는데도 사람들 인파가 좀 있어가지고 진입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었고, 한 곳에는 시신이 있고 한 곳에는 환자들이 모여 있고 한 곳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하고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데도 주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지나가는데 그거를 통제해달라고 경찰한테 얘기를 해도 사실 통제가 잘 안 됐었어요. 용산 거점 대기 중이던 11기동대가 이태원에 도착한 시각은 밤 11시 40분. 그제서야 구급차들이 빠르게 전진할 수 있었다. 종로와 신교 119 안전센터에서 24분씩 걸렸던 구급차가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이미 골든타임은 넘긴 시각이었다. 지금 누워있는 사람만 해도 100명이에요. 망자로 전부에. 또 있어? 여기 30명 정도, 여기 43명, 저쪽에 10명 정도. 네, 100명 정도 넘는 것 같아요, 망자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계속해! 하라고! 현장에 도착해서 젊은 여성분을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사실은 이분은 소생 가능성이 없었어요.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옆에 남자 보호자가 있었어요. 남편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더 못하겠다. 돌아가셨다. 우리는 다른 사람 살리러 가야 된다. 근데 그 남편이 뭐라 하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와이프라고. 근데 일단 나 잠깐 나가 계세요. 아니. 저 와이프가 현재 분산에서 활동조차 제외하고 현장에서 권한부터 우리 나오세요. 재난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시간. 경찰과 소방, 의료 인력의 공백을 대신해 시민들이 현장에서 사투를 벌였다. 맥박 있는데 에이드 없어요. 지금 CPR 하다가 맥박 돌아왔어요? 아니, 돌아온 게 아니라 조금 잡혀요. 계속 하고 그래요? 있어요. 네. 맥박 어디 있어요? 여기. CPR 해주시고 한 사람이 한 2-3명씩 붙고 다리 막 주물러주고 하시는 거 막 5-6명씩 붙으셔가지고 해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구급차들이 이렇게 막 오면서 이제 다른 분들은 다 가시는데 저는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가영이 앞에 있으면서 계속 그냥 일어나라, 집 가자. 참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부처 간, 부서 간, 조직 간의 횡적인 소통이라고 하는 게 텅 비었다 하는 게 이제 제일 큰 공백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의 실패라고 하는 게 제일 컸고, 대통령이 참사를 처음 보고받은 시각은 밤 11시 3분. 재난 대응을 총괄해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보다 17분 뒤에 알았다. 서울경찰청장은 참사 발생 1시간 21분 뒤인 밤 11시 36분 참사를 인지했다. 일찍 잠든 경찰청장은 다음 날 새벽 0시 14분에야 알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참사 4시간 15분이 지나 가동됐다. 재난의 컨트롤 타워들은 현장의 사투를 지원하기에 너무 더뎠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초동 조치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빠르게 이제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서 이제 골든 타임 안에 이제 재난을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런 어떤 빠른 대처가 되지 못했던 점이 이제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났고, 국가의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하부의 현업 부서가 아니라 그 위에 컨트롤 타워가 작동해야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이번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 위기관리 시스템이 무너질 때 재난이 발생하는 거죠. 참사 직후 대통령의 첫 대응은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방문이었다.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참사를 막기에는 이미 늦은 시각이었다. 재난의 컨트롤 타워도 대통령실이 아니었다. 지난 정부 때 개정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현 정부에서는 준용하지 않는다. 업무 분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CCTV를 보는 회의실 기능에 그쳤다. 대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했던 행정안전부 장관은 집에 있었고 서울시장은 해외에 있었다. 어떤 시스템이 하나가 작동이 안 되더라도 부분적인 고장에 그치지 이렇게 시스템 전체가 일종의 공백이나 셧다운 그런 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기본적으로 재난관리 체계는 한쪽이 작동이 안 되더라도 다른 쪽이 작동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야 당연한 건데. 참사 이후 정부의 외면으로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던 희생자 가족들이 스스로 모임을 결성했다. 정부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할 때까지 한 목소리로 진상규명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지금의 나는 꽃을 보아도 예쁘지 않고 나무를 보아도 싱그럽지 않다. 베란다에 키우고 있는 당근이 혹시 추워 죽을까 비닐로 감싸준다. 그 당근이 추워 얼어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까봐 그 식물에 지안이를 키우듯 내 온 정성을 다한다. 사랑하는 우리 딸 지연아, 다음 생애가 있다면 엄마 아빠의 살로 다시 태어나줬으면 좋겠다. 그때 애들 못해준 것들 다 해줄게.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너무나 사랑한다 지연아. 윤석열 대통령 어디 애들한테 엉고 맨날 사과하세요. 진심으로 사과하시라고요. 잘못 있는 사람들은 제발 하시고 빨리 사과하세요. 억울하지 않게. 어느 경찰이 억울하지 않게.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행정안전부가 장례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실비로 지원하되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서울시는 시청 앞에 희생자를 위한 합동 분향소를 열었다. 대책이 쏟아졌다. 유족들의 의견은 듣지 않았다. 이게 왜 우리한테
다 죽여놓고 있으면 뭐죠? 지켜주지도 못하고. 잠깐만 나와서 지켜주지도 못하고 있으면 뭐냐고. 추모하고 애도는 사건이 왜 발생했고 왜 죽어야 되고 왜 다쳐야 되고 왜 내가 평생 이런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게 납득이 됐을 때 추모도 할 수 있고 애도도 할 수 있고 슬픔 상실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유가족들의 마음은 여전히 10월 29일 밤 이태원에 머물러 있다. 아들, 딸이 길을 걷다가 희생됐다. 한마디 인사조차 나누지 못했다. 자식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다. 어느 자리에서 끝숨을 내쉬었는지도 모른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누가 필사적으로 도왔는지도 알고 싶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이대로 자식을 또 친구를 보낼 수는 없다. 될 수 있으면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 또 그 사람 전화한 사람이 심폐소생술 했으니까 좀 그거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때는 심폐소생술 하면서 숨이 좀 붙어 있었는지. CPR을 해줬던 간호사가 있대요. 그 간호사가 볼까봐. 그래서 나한테 연락을 해줄까봐. 우리 아이 마지막에 이랬다고. 우리 아이가 어떤 조치를 받았고. 그리고 옆에서 고통받았던 생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존자가 이 아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요. 경찰이 안 알려주잖아요. 정부 관계자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발언은 상처로 남았다. 유가족의 가슴을 핥히는 혐오 발언도 거침없었다.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숙주로 삼아 기생하는 참사 영업상이 활개치는 비극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디 이태원에 와서 X하게 대통령이 인간답게 대해주니까 이것들이 상주국까지 올랐으려고. 재난을 정치라는 틀을 한번 이렇게 걸러서 자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난이 나한테 유리해? 이 재난이 나한테 불리해? 또 이 재난을 통해서 누가 나를 공격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틀로 재난을 보니까 계속 그런 뭐 방어적인 태도 아니면 왜곡된 태도,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저는 정말 이 정부한테 정말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재난을 재난으로 봐라. 그러니까 재난을 그 재난 그 자체로 직면해라. 참사 직후 구조돼 심리치료를 받아오던 피해자도 세상을 떠났다. 참사 43일 만이었다. 피해자 지원의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 30일 오후였어요. 그러니까 한참 막 사고 뉴스가 막 나오고 그럴 때였었는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저한테 미리 사전에 뭐 고지한 것도 없으셨고 나오라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더니 한 50분 있다가 아이가 다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없는 상황에서 이 아이는 생전 처음 보는 경찰관이랑 50분간 어쨌든 조사 면담을 한 거잖아요. 그 상황 자체가 아이한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을 거고. 진짜 내가 부모님을 잘 만났나 봐.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이렇게 잘생긴 얼굴로 태어나줘서 너무 엄마 아빠한테 고마운데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울라고 그래야 마음이 더 나아진다고 했는데 딱히 달라지는 거 없더라.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쓰던 어린 학생에게 정부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 아픔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도 본인의 책임이 되고 말았다.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하고
다음 생에도 정말로 엄마랑 아빠 같은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많이 사랑해.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 좀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을 잃다 보니까 가장 친한 친구들 둘이었고, 이제 거기에 있어서 이제 본인만 혼자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립감이라는 건 사실 상당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사랑하는 엄마, 가족이 아무리 그 아이한테 가까이 가려고 해도 그 고립감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는 이미 막 커다란 벽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벽을 아무리 부시려고 정말 두드리고 싶고, 나 좀 보면 안 되겠니? 나 진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데, 재현아, 엄마랑 같이 좀 이것 좀 잘 걷어보자 하곤 하는데, 이 목소리가 얘한테 가지가 않아요. 가족인 엄마인 저도. 재난으로 누군가를 상실한다라는 거는 정말 전혀 다른 삶의 세계에 진입하는데, 이거를 배우거나 물어보거나 참조할 수 있는 삶의 경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시대를 살고 있는데 굉장히 비동시적이고 이질적인 삶을 혼자 껴안고 살아가야 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의미 있게 삶을 사는 건지, 내가 계속 살아도 되는 건지를 확인할 수도 없고 누군가 얘기해 주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슴 아픈 건 개인의 책임으로 자꾸 이야기가 옮겨가면서 거기에 함께 갔던 친구들이 죄책감을 극도로 느낀다는 거. 거기를 놀러 가자고 한 사람도 잘못이 아니고 거길 간 사람도 잘못이 아니에요.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애초에 안 되는 일이었고 그런 사고를 당한 거예요. 개인들이 사고를 낸 게 아니라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 얘기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부는 참사 직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공언했다.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가동했고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국회도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증인,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퇴하시겠습니까? 사퇴의 문제는 지금 결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어떻게든 자진 사퇴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없습니까?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하십시오. 없습니까?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퇴를 생각할 일말의 여지도 없는 것입니까? 어쨌든 저는 현재 제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가름합니다. 사퇴할 수 없다는 그 증인의 생각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을 짓누르는 아픔은 달래지지 않았다. 질문은 여전히 2022년 10월 29일에 머물러 있다. 단 한 번이라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가족을 만난 적도 사과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유가족은 더 외롭고 힘듭니다. 나라와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겠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참사와 같은 재난을 겪은 사람에게 개인적인 극복도 중요하지만 진상규명만큼 큰 치유는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 찾아서 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극복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치료와 상담으로 아무리 개인적으로 노력해도 결국 바뀌지 않는 사회와 매번 쏟아지는 망언들이 제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듭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조금도 없고 아직까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무지함과 비열함에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정도를 구속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컨트롤타워 논쟁만 하다가 책임과 진상은 알아내지 못한 채 맥없이 끝났다. 그 다음에 왜 갔는지 그게 궁금한 거고요. 일단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상민 장관님! 당신도 사람이잖아! 그러는 사이 벌써 100일이 흘렀다. 반복되는 참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그날 이태원로 173-7 그 골목은 왜 안전의 공백 상태였는가? 우리는 이번에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잊히기만 기다리는가? 10년 넘게 도시 전문가로서 교육연구 활동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참사에 대해서 좀 전문가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사전적으로 왜 할 수 없었을까에 대한 좀 자괴감,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안주하지 않았나, 지금까지 생각의 공백이 있지 않았나. 배우는 게 없으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상품백화점의 전 얼굴이, 상품백화점의 영혼이 계속 이름과 얼굴을 바꿔서 이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개인이 아예 나 하나 정도는 괜찮아 라고 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죽는 사회라는 것은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 모두에게 불안과 공포를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지 불안과 공포만 각인되는 게 아니라 그 경험들이 충분하게 사회나 정부가 이것을 안심시키고 이제 후속 대응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갖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남는 거는 내가 알아서 각자 살아남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이런 그 재난조사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독립재난조사기구의 설치가 필요하고, 지금 우리는 국가의 위기관리 현재의 체계가 어떻게 지금 와 있는지 진단을 객관적으로 해보고 지금 어느 부분에 결함이 있는지는 하루빨리 진단을 해서 국가 안전, 국민 안전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 어떤 스탠드를 취할 거냐, 방관자로서 있을 거냐, 아니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피해자 편에 서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어내고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무엇을 할 거냐를 얘기했을 때 보다 다른 세계로의 진입이 가능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좀 들죠. 그거는 저희 아이가 보다 안전하게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안쓰러움 없이 자기의 세대들과 제대로 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